안녕하세요, 황윤수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오셨죠? 오늘 한 주 시작하는 월요일인데 시장이 양극화가 또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오늘 아침에 장 시작할 때 삼전이랑 닉스는 뭐 특별한 움직임 없이 그냥 출발을 했는데 오늘 삼전 닉스 관련해서는 중요한 재료들이 몇 개 나온 게 있죠. 그리고 오늘 코스닥은 마이너스 1.66%인데 오늘 시장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 하락 주도한 게 오늘도 바이오였습니다. 최근에 바이오가 저 3년X 솔림 거의 뭐 최대 피해 업종인데 오늘 뭐 개별 악재가 있었던 거는 아닌데 주말 사이에 부각된 악재가 하나 있어가지고 정확히 말하면 그 뭐 개별 종목에 뭐 임상에 문제 있거나 뭐 그런 거는 아니었는데 매크로 관련해서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진단을 해볼 거고 오늘 중요한 얘기만 딱딱 하면 뭐 금방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장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삼전익스가 반등이 오늘 오후에 좀 좋은 재료가 있어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P는 괜찮았고 코스피가 플러스 0.3이니까 나쁘지 않았는데 상승 종목 수는 200개밖에 안 되죠. 삼전익스가 장중에 아래꼬리 달고 올라오면은 상승 종목 수가 오히려 줄어드는 그런 흐름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미증시 보면은 다 뭐 1%대 정도 빠졌으니까 많이 빠진 거는 아닌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얘가 중요하죠. 얘가 4% 정도 급락이 나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반도체가 먼저 선반영으로 빠져가지고 그 마이크론이 사실 금요일에 미국장에서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빠졌다고 보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우리가 먼저 빠지고 따라 빠진 거라 마이크론이. 그래서 오늘 삼전익스 출발할 때 보합 부근에서 잘 출발하는 그런 그림이 있었습니다. 미국 증시가 뭐 약세였던 이유를 뭐 딱히 표면적으로 큰 거는 없는데 굳이 얘기하면은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가 미중 정상회담이 끝났는데 딱히 거기서 별 얘기 안 나오더라. 뭐 실제로 뭐 공동 성명이나 뭐 공동 기자회견 같은 거 오피셜로 열고 그런 건 없었습니다. 발표된 내용도 이거 정상회담 있기 전에 시장이 전망하던 내용보다 좀 덜한 그런 내용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이란 그러니까 또 미중 정상회담 끝났으니까 이란 얘기 다시 집중을 해야겠죠. 미국에서 나오는 보도 보니까 뭐 네타냐후 총리랑 뭐 통화하네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 그러면서 나온 보도 악시오스 그런 데서는 이란 공격을 다시 재개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이미 나오고 있다. 지금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세 번째는 이게 바이오에 영향을 많이 준 건데 금리가 미국이 최근에 금리를 쭉 낮추다가 지금 멈춰 있는 상태고 미국 기준금리가 지금 정확히 3.75%거든요. 그래서 이게 속도는 느리지만 어차피 결국에 계단식으로 내려갈 거다라고 하는 전망이 계속 있어 왔는데 더 이상 못 낮추고 오히려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와서 금리 민감도가 가장 높은 게 또 고퍼 섹터고 고퍼 섹터 안에서도 바이오니까 뭐 저희가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볼 수 있고 참고로 기준금리가 인하기에 들어가 있는데 갑자기 인상한다고 얘기 나오면 제일 먼저 움직이는 게 보험주예요. 보험은 수혜죠. 이게 금리가 올라가면 최근에 장기 국채금리가 좀 튀고 있기 때문에 수혜가 보험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얘기가 키워드가 되니까 오늘 보험이 좀 괜찮은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장이 시작할 때 좀 시장보다 훨씬 우리도 개파락으로 좀 약세 출발하긴 했는데 시장보다 좀 세게 출발을 했던 게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첫 번째가 우주항공이 있었고 우주항공은 제가 스페이스X제로 계속 얘기했었습니다. 6월 말에 상장 예정인데 주말 동안 호재가 하나 있었어요. 원래 6월 말이었는데 6월 12일로 상장 일정이 좀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한테 호재였고 사실 일정이 6월 말이나 6월 중순이나 뭐 큰 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일단 땡겨졌다고 하니까 거기에 강하게 반응을 해서 상한가 종목들도 좀 나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주항공 강세 출발할 때 같이 출발한 게 로봇이었는데 로봇은 아침에 갭상승 출발이 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쭉 밀리면서 끝났어요. 종합지수가 약세여서 그런 것도 있는데 로봇한테만 놓고 보면 좋은 얘기가 아닌 것들이 오늘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 관련해서 쭉 이 부분을 체크를 하시고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동안 나왔던 얘기 그리고 미국에서 정상회담 관련해서 나왔던 거 앞서 얘기한 대로 미중 정상회담은 특별한 성과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게 회담이 끝나고 나서 트럼프가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기자들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거기서 나왔던 주요 얘기 중에 하나가 대만이 독립하는 걸 원치 않는다. 이번에 기자들이 그 트럼프랑 시진핑 같이 있을 때 많이 물어봤던 게 대만 문제 논의하셨냐 어떻게 하기로 했냐 였는데 둘 다 뭐 대답을 안 하거나 피하는 그런 그림이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미국이 그동안 국방 전략 어떻게 가져갈 건지 얘기하는 그
과거 데이터 보고서를 보면은 미국은 이제 중국을 사실 적국이라고 보기는 보지만 예전처럼 뭐 대결 구도로 가가지고 우리 한번 죽어보자 전쟁해보자 이런 구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은 중국의 지위를 어느 정도 인정해주고 중국이 대만 먹으려고 하는 거는 막되 현상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미국이. 그래서 대만한테도 니네 독립할 생각하지 마 라고 얘기하면서 중국한테는 대만 건드리지 마 라고 해서 현상 유지 전략으로 그냥 그대로 가고 있어요. 미국 전쟁부가 낸 보고서 그대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대만에 무기 판매할지 말지는 검토 중이다. 과거 행정부에서 그 대만에다가 무기 판매 승인했다가 중국이 엄청 노발대발해가지고 막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무기 판매를 대만에 승인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일단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상회담에서 있었던 얘기를 보면 뭐 일론 머스크도 가고 팀 쿡도 가고 엔비디아 젠슨 왕은 가네만에 했다가 결국에 합류했고 그래서 뭐 반도체라든지 애플에다 아이폰이라든지 일론 머스크가 또 중국에 많이 파는 게 테슬라 전기차 아니에요? 이거 관련해서 뭐 재료가 있을 줄 알았더니 딱히 나온 거는 없었습니다. 나온 거는 대표적으로 보잉이에요. 보잉이 중국에다 여객기를 원래 미중 정상회담 하기 전에 한 300대에서 500대 정도 파는 대규모 공급 계약을 할 것 같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회담 중에 나온 거는 200대 확정 구매 계약이었습니다. 물론 추가 옵션 행사를 통해서 몇백 대 더 산다고 하기는 하는데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적은 대수가 나오니까 뭐 보잉 같은 애들 빠지고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있었던 것 중에 엔비디아가 신고가 가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게 있는데 엔비디아가 만드는 H100 칩을 중국에다가 수출을 지금 안 하고 있죠. 근데 미국 이번에 행정부가 중국에다 H200 칩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해줬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엔비디아 신고가고 그랬는데 지난 금요일에 엔비디아는 급락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 행정부가 중국에 이 칩 판매 승인을 한 건 맞아요. 근데 중국 정부가 승인을 안 해가지고 중국 민간 기업들은 저거 안 쓰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 중국도 AI 해야 되니까 우회 경로 통해서 막 밀수입해가지고 엔비디아 칩 많이 쓰고 그러긴 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표면적으로 미국 거 안 써도 우리 자급자족 할 수 있다는 게 기본 프레임이기 때문에 화웨이 다들 아실 겁니다. 화웨이가 만드는 어센드 칩 있거든요. 이거 성능이 좀 떨어지기는 하는데 개수로 떼워가지고 어센드 칩 이거 더 늘려가지고 자급자족 하려고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결론적으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말짱 도루묵 된 거예요. 판매 수출 승인하면 뭐예요? 중국 회사들이 아무도 안 사는데 단 한 건도 구매 계약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좀 빠진 거고 중국이 H200 칩을 안 사더라. 그리고 이란 얘기가 나오죠. 이란에 대해서 많이 참았다. 이제 인내심이 바닥이 나기 직전이다. 라는 보도랑 악시오스에서 이란 공격을 재개하려고 지금 논의가 시작됐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미중 정상회담 제로 소멸됐다고 봐야 되고 이제는 이란 이슈를 좀 봐야 되는데 이란이랑 뭐 지금 대화가 안 되고 있으니까 뭐 한다고 하긴 하는데 뭐 결과물이 나온 거는 없죠. 그러면 결국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유가가 고유가인 상태에서 오래 유지되기 때문에 이게 연결되는 게 이제 인플레이션이겠죠. 그래서 인플레 때문에 이제 미국 국채금리 튀고 기준금리 인하가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최근 들어서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란 의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암살하면은 현상금으로 750억 준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 별로 의미는 없는 얘기고요. 너무 자극적이길래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란 혁명수대 이거 오늘 나온 얘기인데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인터넷 해저 케이블 통신선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도 사용료 부과한다고 하는데 뭐 이건 일단 원래 이란이 하는 말 중에 말이 되는 얘기가 별로 없어가지고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얘네 논리는 뭐냐면 그 이제 수에즈 운하 있죠. 이집트 앞에 거기 운하를 지나는 해저 케이블에는 실제로 이집트가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들도 받는데 우리도 받겠다 뭐 이런 논리인데 수에즈 운하는 사실 원래 존재하지 않는 지형을 이집트가 돈 들여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받는 게 맞지만 호르무즈 해협은 뭐 자연 지형인데 그러면 우리나라 뭐 제주도 앞바다 지나가는 건 받아도 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 20년간 중단하는 조건 얘기 나오면 합의할 용의가 있다. 이게 전에는 무슨 얘기했냐면 이란은 절대 핵을 가질 수 없음. 그리고 이란이 가지고 있는 우라늄, 고농축 우라늄도 다 해외로 반출해라. 라는 강경한 이제 스탠스였는데 20년간 일시적으로 중단하면 그냥 합의하겠다고까지 미국이 스탠스가 좀 바뀌었어요. 참고로 2015년에 이란 핵 합의를 바이든 그 오바마 대통령이 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 그거 갖다 욕 엄청 많이 했거든요. 욕했던 주요 논리 중에 하나가 아니 포기를 시키려면 영원히 포기시켜야지 무슨 뭐 그 일정 기간 동안 유예하는 뭐 시간을 뭐 정해버리냐 이렇게 하면은 어차피 시간 지나면 다시 개발하는 거 아니냐라고 트럼프가 비판을 많이 했었는데 본인도 20년 중단으로 협상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지금 눈높이를 낮추고 있습니다. 이거는 협상이 잘 될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그런 뉴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앞서 얘기한 대로 원래 일론 머스크가 생일이 6월 28일인데
이때 상장을 할 것 같다고 했어요. 근데 나스닥 상장 심사하는 절차가 생각보다 빨리 돼가지고 6월 10일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이때 상장을 할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오늘 캔코 에어로스페이스 상한가, HVM도 상한가 부근까지 급등하는 그런 그림이 있었습니다. 이거 말고는 추가된 이슈는 딱히 없었어요. 그리고 어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했습니다. 통화 내용으로 보도된 거는 김 위원장이랑 나랑 친하다, 로켓맨이랑. 그러면서 김 위원장 만나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사실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 중에 김정은을 이제 만날 것 같다는 얘기가 좀 있기는 있었는데, 뭐 결국엔 못 만났죠. 그래서 경협주도 뭐 좋다 말고 막 그랬었는데, 여튼 이런 얘기는 일기 때부터 자주 하던 얘기라서 큰 의미가 지금은 없다고 볼 수 있고, 오늘 시장을 흔든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5%가 지난주에 뚫렸습니다. 30년물 5% 뚫렸고요. 금리 인하가 아니라 이제 인상 가능성이 좀 있다. 이거 결국에는 가장 큰 이유 딱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은 그거예요. 이제 전쟁이 길어지니까 유가가 고유가인 상태에서 안 내려오고 있고, 그럼 유가만 비싸면은 뭐 딱히 다른 데 파급 효과가 없으면 전혀 상관이 없는데, 유가가 거의 만물 인플레에도 영향을 주는 애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유가가 오르면 이제 물류비 같은 게 비싸지죠. 뭐 택배 기사님들 아니면 뭐 항공, 해운 물류비 비싸면 당연히 물가에 반영을 되니까. 그리고 여기다가 뭐 비료도 이제 석유화학에서 뽑아내는 걸로 만들기 때문에 비료 가격이 비싸지면은 농식품 뭐 이런 거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석유화학 제품 가격, 뭐 플라스틱, 고무, 타이어부터 해가지고 거의 모든 게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또 아시겠지만 얘가 올라가면은 그 석유 베이스 그리고 천연가스도 지금 못 들어오잖아. 카타르도 막혀가지고. 그래서 천연가스 가격 같이 오르면 가스로 화력발전소를 많이 돌리기 때문에 전기요금 그리고 가스요금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다 올라간다는 이제 2차 물가 웨이브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안 그래도 최근에 CPI나 PPI 같은 거 보면 좀 튀는 모습이 있으니까 이미 파동이 시작됐다는 얘기가 얼마 전부터 나오고 있기는 했었습니다. 지금 WTI 기준으로 국제유가 보면 107, 108불 되니까 전쟁 시작해가지고 튄 게 여기였고, 그때 최고 꼭지가 118불인가 119불이었어요. 중간에 화해할 것 같으니까 80불 잠깐 깨졌었다가 여기 밴드 안에서 움직이고 있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제가 봐도 더 뚫고 올라, 이게 갑자기 무슨 군사 옵션에서 폭격만 하는 게 아니라 막 지상군 투입되고 그런 거 아니면 여기 위로는 아마 안 뚫릴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횡보를 하는 구간이 적당히 횡보하다가 이제 하향 안정화로 내려오면 괜찮은데, 고가권 횡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제 물가 파급 효과가 커질 수 있는 겁니다. 저것 때문에 채권 금리 튀고 있고 뭐 이런 영향이 좀 있는 거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페드워치 기준으로 미국 기준금리가 지금 3.75%라고 했죠. 좀 있으면 6월 FOMC가 다음 달에 있는데, 케빈 워시가 오늘인 현지 시간 18일 취임을 하기 때문에 케빈 워시 연준 의장 취임하고 첫 번째 FOMC가 6월 겁니다. 그럼 당분간은 동결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내년이죠. 내년 1월 얘기하는 거고, 지금 한 6, 7개월 정도 남았는데, 여튼 내년부터 금리를 한 단계 올려야 될 것 같다는 전망치가 점점 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니까. 그래서 결국은 금리 낮추는 건 고사하고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뭐 조금 이따 얘기하는 걸로 한 번에 일단 재료 먼저 다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쭉 개별 종목을 살펴볼게요. 그 주말 동안 있었던 얘기, 우리나라 증시 기준으로는 이재용 회장이 이제 그 일본 출장인가 갔었다가 급히 돌아오면서 지금 파업 이슈 때문에 문제가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했습니다.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삼성 내부 문제로 심리 끝에서 죄송하다 하면서 우리는 한 가족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나아갈 때 라는 이제 보도가 주말 동안 많이 나왔는데, 같이 나온 보도가 뭐였냐면, 삼성전자 이제 노조 그 임원들 있잖아요. 임원들이 있는, 쉽게 말하면 단톡방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회사 없애버려야 된다. 분사도 각오하겠다. 코스피 5천까지 밀리게 해보겠다. 누가 이기나 죽어보자. 저런 얘기가 이게 같이 나와버리니까 주말 동안 안 그래도 삼성전자 노조 파업하는 거 관련해서 여론이 별로 안 좋았는데 훨씬 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주말 사이 나온 얘기 또 보면 김희석 총리가 삼성전자 파업 현실하면은 긴급조정권 쓰겠다고 얘기하죠. 긴급조정권은 발동을 노동부 장관이 하는 건데, 발동되는 순간 저게 발동 조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파업으로는 당연히 정부가 발동을 할 수가 없고, 국가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주는 거면 가능합니다. 조건은 지금 부합하죠. 국가 경제에 영향이 있는 이슈니까. 그러면 긴급조정권 발동 시에 30일 동안 쟁의행위, 그러니까 그 파업하는 게 불법이에요. 30일 동안. 그리고 강제로 저기 사후조정 절차, 그러니까 협상 절차에 앉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쓰겠다고 지금 경고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들어서는 18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교섭이 오늘 재개돼가지고 지금 진행 중인데 아마 오늘 저녁에 끝날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실 21일부터 파업하겠다고 했으니까 며칠 안 남았는데 지금 이게 아마 마지막 협상일 것 같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장중에 나온 보도를 보니까 내일까지는 한 번 더 협상을 한대요. 그럼 결론이 나오려면 내일 저녁쯤에 아마 나오겠죠.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법원에다가 삼성전자가 이거 위법쟁의 행위, 불법 파업이니까 이거 가처분 금지를 시켜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수원지방법원에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이거 왜 일부 인용이라고 하는 거냐면 결국에는 뭐 삼전 주주분들도 그렇고 국가경제 차원에서도 그렇고 파업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는데 파업으로 인해서 반도체 라인이 멈추면 문제가 된다 그랬죠. 라인에 들어가는 웨이퍼가 저거 5분 10분만 먼저도 웨이퍼 다 버려야 된다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지금 삼성전자 노조원 중에 4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이 지금 뭐 파업 참여한다고 의사를 지금 표했다고 하죠. 그러면 라인이 진짜 멈출 가능성이 없지가 않아요. 멈추면 난리 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법원 판단은 뭐가 있었냐? 그 노조원들이 파업을 할 때 안전 보호 시설이 있습니다. 왜냐면 반도체 팹에 뭐 특수가스, 유해가스 이런 것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안전보호시설로 보거든요. 안전보호시설들 어떠냐? 평상시와 동일할 정도의 인력을 투입하고 가동시간, 가동규모, 주의 임무까지 평소처럼 똑같이 해라. 그걸 안 하게 되면은 그거는 불법이다. 우리가 너한테 그 삼성전자한테 배상 책임을 뭐 묻겠다 라고 해가지고 파업 범위를 위반하면 하루에 1억을 배상하라고 지금 판결이 저 판단이라고 하죠. 보통 가처분 금지는. 그래서 판단이 좀 있었다는 점. 그리고 중요한 거는 라인이 멈추는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냐면 웨이퍼를 보관할 때 웨이퍼가 또 변질됩니다. 라인에 있다가 라인 멈추게 되면 웨이퍼 이거 손상돼서 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웨이퍼 변질 작업 아니면은 뭐 작업 시설 손상 뭐 이런 거는 라인이 멈추게 되면 손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관련해서도 파업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번에 파업이 21일 날 현실화가 되더라도 라인이 멈출 가능성은 거의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노조 입장에서 불리한 판결이 나온 거죠. 판단이. 여튼 그런 상태다. 그래서 이쪽 관련주는 당연히 로봇인데 로봇 관련해서는 협상이 잘 되면 호재라기보다 악재겠죠. 근데 제가 오늘 한 말이 있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번에 삼성전자가 대한민국 넘버원 기업이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영향을 많이 주는 거지 우리나라 그 노조가 강경인데가 많아요. 근데 이번에 삼성계 봉합이 잘 된다고 치더라도 다른 메이저 대기업들 예를 들면 현대차 그룹, 현대차 노조도 세죠. 거기서 파업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게 파업 시리즈에 지금 서막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번에 내일 뭐 협상이 잘 돼가지고 파업을 안 하기로 했다. 노사 간에 막수하면서 끝났다. 뭐 그러면은 단기적으로는 로봇한테는 저게 악재일 수 있는데 어차피 이거 휴머노이드 대체 드라이브가 걸린 건 맞기 때문에 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장중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 라고 하면서 적당히 하라는 얘기를 돌려서 얘기를 했죠. 노조한테 그런 일이 있었고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에 글로벌 D램 시장 점유율이 38.4를 찍었습니다. 작년에 34였는데 점유율이 더 올라갔죠. 그리고 노무라 증권에서 목표가를 삼성전자 59만원, 하이닉스 400만원을 썼습니다. 노무라가 가장 강력하게 목표가를 공격적으로 상향하는 증권사 중에 하나건 이번에 또 상향을 했어요. 그리고 연기금이 5년 동안 국내 주식 비중을 확대하는 걸로 사실상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작년부터 해가지고 원래 작년까지 놓고 보면 우리나라 원화 환율의 약세가 그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서학개미 분들이 미국 주식 너무 많이 사서 그렇다는 이제 입장이 정부에서 나온 적이 있었죠. 그래서 결론은 국내 주식으로 좀 저거를 좀 땡겨와야 된다 해서 세제 혜택도 주네만의 얘기가 지금도 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우리나라 서학개미 분들이 가지고 있는 미국 주식 보관 금액이 많이 줄어들었었는데 올해 연초에만 해도 1,600억 달러대였거든요. 지금 2,000억 달러 찍었습니다. 다시 미국 주식 많이 사고 있다는 거고 뭐 많이 사시나 봤더니 인텔 같은 거 사더라고요. 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중에 또 급락이 나오면서 사이드카가 또 발동되는 뭐 엄청나게 또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움직여가지고 종합지수가 무슨 잡주 움직임처럼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여튼 그 부분 정도를 참고하시고 오늘 장중에 이 협상이 좀 잘 되고 있는 듯한 그림 그리고 법원 판단 역시 삼성전자한테 유리하게 나오면서 반도체가 다시 고개를 조금 드는 그런 모습이 있었더라를 보신 다음 이제 다 체크가 끝났죠. 지금부터는 개별 종목 움직이는 거 체크를 눈으로 보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건
건 당연히 삼성전자였고 오늘 장중 저가가 마이너스 4, 고가가 플러스 5입니다. 아침에 출발할 때 보셔서 아시겠지만 좀 약세 출발을 했다가 장중에 법원 판단 같은 거에 부각이 좀 되고 협상도 내일까지 하루 더 한다고 하니까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 반도체랑 원래 같이 움직이는 게 전력 설비였잖아요. 그래서 IT 놓으면 전력 설비가 같이 죽을 거라고 했는데 대표적으로 오늘 오전에 삼전 닉스 빠지니까 같이 빠졌다가 삼전 닉스 반등하니까 올라온 게 전력 설비입니다. 뭐 현대일렉트릭, 뭐 효성중공업, 뭐 대한전선, 가온전선 이런 애들인데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우리도 현대 일렉트릭을 갖고 있었는데 여기 답한 게 이제 여기여가지고 내려오면 다시 사야 된다고 했는데 그런 구간에 점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얘는 어차피 실적 보면은 숫자가 너무 확실해가지고 저런 애들은 내려와도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사이클이 지금 끝나는 조짐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도 다 팔아서 지금은 없지만 살까 말까 이제 고민이 되는 그런 섹터다라고 볼 수 있고 오늘 장 끝날 때까지 사실 대장은 그냥 우주항공이었습니다. 스페이스X 상장 일정이 좀 땡겨진 영향이 컸죠. 여기 보면 오늘 상한가가 캔코어 에어로스페이스 플러스 27%니까 거의 상한가까지 간 게 HVM 여기 있는 애들 다 센 거 보이실 거예요. 참고로 HVM이나 스피어 뭐 이런 애들이 원래 실제로 납품하는 거로는 스페이스X에 걔네가 투톱으로 볼 수 있는데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현대차를 좀 너무 많아가지고 팔아가지고 다른 걸 더 샀다고 했는데 추가한 게 HVM이었어요. 원래 여기 9만원 언더에서 계속 사다가 비중 두 배 이상으로 늘린 게 지난주 금요일에 추가했죠. 근데 어떻게 추적하자마자 오늘 바로 주말 동안 스페이스X 상장 땡겨진다 해가지고 날아가더라고요. 이거 뭐 운이 좋아서 그런지 제가 잘한 건 아닙니다. 여튼 올라와서 이게 절반 정도 지난주 금요일날 추구한 거를 반 정도 뭐 매도하고 그랬는데 여튼 오늘 대장은 우주항공이었고 여기다가 더하면은 뭐 스피어, 캔코어 에어로스페이스, 뭐 알백, 미래에셋벤처 투자, 세트레가이 뭐 이런 애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오늘 시장 보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아니 지난주 금요일에 비중을 2배 이상으로 늘린 게 오늘 상한가 가면 기분이 좋아야 되잖아요. 좋지가 않았죠. 왜냐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가 또 바이오가 많기 때문에 바이오 내려가면은 얘 올라가는 게 큰 의미는 없죠. 물론 추가안에 상가 가면 좋은데 뭐 그렇게 좋진 않죠. 바이오 내려가는 게 타격이 더 크니까. 여튼 그래서 전력 설비 체크했고 우주항공 정도 봤다. 그리고 그럼 바이오를 지금부터 보게 되면 기준금리가 원래 인하 국면으로 가다가 인하되는 속도가 지금 딜레이돼서 멈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플랫하게 기준금리가 멈춰가지고 서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기준금리 야 이거 딱 보니까 이거 너무 지금 전쟁 길어져가지고 유가가 안 내려오니까 물가 튀는 이슈 때문에 기준금리 오히려 이렇게 내려오다가 지금 여기 있는 거거든요. 여기 어디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올리는 걸로 페드워치 기준으로 전망치를 보면 현재 시점 기준 가장 금리 인상 첫 번째로 할 가능성이 한다고 하면 2027년 1월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 시점을 잘 생각해야 돼요. 이게 보통 금리가 이거 갑자기 올려야 돼가지고 올릴 생각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다 바뀌면서 올라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이 정도면 올려야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시장이 선반영을 먼저 하기 시작합니다. 보통 때때마다 다른데 선반영을 언제쯤부터 하냐면 7, 8개월 전에 한 경우가 많아요. 그럼 지금 5월이니까 여기다 7, 8개월을 더하면 딱 내년 초 아니에요? 근데 원래 이런 식으로 보통 선반영을 땡깁니다. 그러면 과거에 이거 인상을 했었던 원래 이게 이론적으로 보면은 고퍼 섹터가 다 영향을 많이 받는 게 맞거든요. 금리에. 그럼 보세요. 과거에 연준 기준금리 올렸던 구간 보면 크게 보면 두 번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첫 번째 사이클인데 정확히 2015년 12월부터 금리 인상을 시작해서 2019년까지 인상했고 두 번째 인상기가 여기가 2022년. 참고로 여기 회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는 코로나 팬데믹이에요. 그래서 특정 위기가 있을 때는 리세션 때 이렇게 표기를 해놓거든요. 여튼 코로나 딱 맞아버리니까 제로금리 누른 다음에 제로금리를 한 2년 정도 유지했고 2022년부터 금리 올리기 시작해서 3년, 4년 이때까지 금리를 올렸단 말이에요. 그럼 결론적으로 금리 올린 시기가 두 개예요. 그럼 이번에 올린다고 쳐보겠습니다. 지금도 전망치가 애매하긴 한데 그냥 올린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보면 2015년 12월부터 금리 인상이 시작됐다 그랬죠. 그러면 금리 인상을 반영하기 시작하는 게 언제라고요? 보통 한 8, 9개월 전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럼 2025년 한 3월, 4월 정도 생각하면 되는데 실제로 2015년 3월에 있었던 FOMC에서 처음으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대두됐습니다. 그러고 8개월, 9개월 뒤에 금리 인상을 실제로 시작한 거거든요. 그럼 보세요.
이때가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데, 그러면 2015년 3월과 4월로 돌아가 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도 똑같이 2022년 이 초부터 이제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2021년 한 뭐 여름 뭐 가을 뭐 이때쯤을 보면 돼요. 그럼 실제로 2015년 4월 여기거든요. 여기 기준금리 인상을 아직 안 할 때입니다. 할 것 같다고 얘기 나올 때 글로벌 금융사의 71%가 연준이 9월에 금리 인상을 시작할 것 같다고 2015년 4월에 나오죠. 3월부터 원래 얘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3, 4월부터. 그리고 이 피셔 연준 부의장이 머지않아 금리 인상 해야 된다고 하고 이 발언한 이후로 8개월 뒤부터 금리 인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럼 시장이 선반영을 땡긴 거는 당연히 2015년 3월이나 4월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 애들을 보면 돼요. 뭐 대표적으로 뭐 10년 전에 10년 됐으니까 10년 전에 그때 주식 오래 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때 바이오 대장이 한미약품이었어요. 얘가 그냥 원톱이었거든요. 얘가 올라가면서 다른 중소형주 멱살 잡고 끌고 올라간 겁니다. 그럼 보세요. 이거 처음 나온 게 2015년 3월 4월이죠. 그게 언젠지를 봐야 되는데 15년 3월 4월이 언제죠? 여기입니다. 여기부터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금리 인상한에 만약 얘기가 나오면 얘기가 나올 때는 영향을 많이 받긴 하는데 실제로 금리가 인상되거나 아니면 인상이 정말 임박했거나 그때는 영향이 원래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이제 얘가 이제 쏘기 시작한 아이러니하게도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올 때부터 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딱히 큰 상관관계가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같이 올라가서 대장이었던 게 H7였어요. 그래서 얘 때가 이거 두 개가 그냥 투톱이었고 금리 인상 얘기 처음 나온 게 여기였습니다. 여기 빠지는 거 보이시죠? 이때 많이 빠졌습니다. 이날 보면 H7가 이때도 대장이었는데 마이너스 하루에 15%씩 빠지죠. 이때가 마이너스 8, 이때가 고가가 플러스 4, 저가가 마이너스 6이니까 10%씩 고가 대비 밀리는. 그 다음에 실제로 금리 인상은 언제부터 했다고 2015년 12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19년까지 내내 금리를 올렸는데 금리 올린 데가 시기가 여기에요. 이때 금리가 4년 동안 올랐습니다. 3, 4년 동안 내내. 저 부분 정도를 이제 보면 되고, 참고로 저 때 금리 올리기 시작한 게 여기 플래시잖아요. 그러니까 2008년에 서브프라임이 터지고 나서 7년 8년 동안 한 번도 금리 올린 적이 없다가 7년 만에 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타격이 더 컸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잘 먹고 이제 올라가 버리는. 그래서 저런 구조가 있었고, 대장들 시세가 보통 끝나면 이제 중소형주가 저거 받아먹고 대시세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대장이 영진약품이랑 CMG 제약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보면 금리 인상이 시작된 게 여기였고, 금리 인상 얘기 나온 게 여기고, 얘 대장되고, 얘도 한 4배 올리고, 얘가 여기 밑에가 8만 원이거든요. 70만 원이죠. 그리고 얘가 밑에가 한 2천 원대, 여기가 2만 원이죠. 10배짜리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사실은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저거 얘기 나오는 게. 그래서 오늘도 보면 아까 전에 지난주 금요일 이거 잠깐 보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현대차가 밑에서 사는 게 좀 많아가지고 현대차를 놓고 여기다 HVM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HVM이 있었지만 지난주 금요일에 여기서 수익 실현하고 얘를 추가를 해서 2배 이상 늘렸죠. 그리고 오늘 사자면 제가 이거는 HVM은 사실 오래 들고 가려고 산 게 아니라서 제가 오늘 아침에 튀길래 많으니까 추가까지 해서 오늘 절반을 때렸는데, 이거 팔고 뭐 샀죠? 바이오를 더 샀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구조로는 안 죽는다는 거 알아서 그런 거예요. 이게 죽고 영원히 못 올라오는 경우는 뭐냐면 실제로 문제가 있으면 안 됩니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시총 상위에 있는 애들 중에 막 기술 이전 막 5조 10조짜리 해놨는데 그거 막 빠그라져서 2콤보 3콤보 터져버린다. 그건 진짜 답이 없습니다. 그거는 금리가 무슨 제로 금리건 뭐건 금리 인하기건 뭐건 무조건 다 때려야 돼요. 그건 못 올라와요. 그렇게 되면. 근데 지금은 또 그런 구간이 아니죠. 그래서 저 부분 정도를 보면 되고, 그리고 여기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2022년부터 4년, 그러니까 인상기가 2년부터 한 4년 정도까지 2년 올리고 그 다음에 2년 정도 천천히 내리고 있는 그 와중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대표적으로 저 구간이면 지난 한 3, 4년 전이면 대장이 누구죠? 말테오젠이죠? 얘를 놓고 보면 되는 거예요. 택대장이 얘니까. 그러면 결국에 금리 인상하는 시간이 여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인상이 처음 시작된 건 여기고, 과거를 보면은 2015년에 그때는 얘가 많이 안 움직일 때긴 했는데 이 첫 번째 인상기가 2015년 그 구간부터 2015년 완전 말이었고 이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크게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가 좀 어려워요. 내용이 좋은 게 중요한 거지. 뭐 금리 인상 뭐 한 해 만에 얘기가 나올 때가 뭐 제일 안 좋은데 지금이 딱 그때여서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리가캠 뭐 이런 거 해놓으면 2년부터 4년 여기 구간이 이거잖아요. 여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려온 애들 보면은 뭐 대표적으로 그냥 대장인 애들만 볼게요. 뭐 중소형주까지 다 볼 필요가 없고, 시총 상위 중에 내용이 아주 좋은 애들, 제가 내용에 문제 있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리가캠 아니면은 뭐 알지노믹스, 뭐 올릭스, 에이프릴 바이오, 오름 테라퓨틱, ST팜 뭐 이런 애들이 되겠죠. 근데 얘네 보면은 최근에 움직이는 게 똑같아요. 얘네 개별 악재 아무것도 없고, 호재는 있는데 악재는 아무것도 없는 애들입니다. 섹터 영향을 많이 받아서 당연히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애들, 여기 있는 애들 중에 제가 들고 있는 애도 있고 안 들고 있는 애도 섞여 있는데, 오늘 뭐라고 했냐면, 이 똑같은 차트를 띄워놓고 우리 들고 있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죠. 만약에 여기 들고 있지 않은 애들을 가지고 있었으면 걔네도 팔면 안 된다고 똑같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중에 또 들고 있는 것 중에 또 급락하는 게 있어서, 어차피 HVM 그렇게 오래 들고 가려고 산 게 아니니까 추가했던 거 던지고 그런 애들을 뭐 추가를 했다. 그래서 결론은 내용이 별로였거나 실제로 문제가 있어서 깨지는 거는 진짜 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금리가 튀면은 영향을 받는 게 또 보험주여가지고, 오늘 코스피 시총 상위 중에 삼전닉스 움직인 거 빼면은 그래도 움직임 괜찮았던 건 보험주 정도가 있거든요. 뭐 현대해상, 뭐 하나생명, 뭐 하나손해보험, 아니 뭐 흥국화재 뭐 이런 거. 그래서 얘네가 장기금리 좀 올라가면은 좀 좋은 그림으로 영향을 받는 애들이다. 지난주에도 막 30년물 국채금리 뭐 5% 넘어가네 마네 하니까 올라간 애가 얘네들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번에는 10년물 막 이런 거 터버리니까 얘네까지 한 번 더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 금리 이슈를 받아가지고 빠지는 게 맞다면 사실 그거 말고 아무 이유도 없거든요. 그럼 걔 반대편에 서 있는 애를 사면 그게 위험 해지가 된다는 건데, 오늘 같은 날 시장을 보면은 바이오 해지를 보험이 한 겁니다. 그래서 저런 개념으로 시소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 정도를 말씀을 드리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뭐 전력설비, 뭐 우주항공도 얘기했고, 우주항공은 제가 원래 오래 들고 가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바이오 아침에 급락하길래 더 사고 싶어가지고 그냥 튀는 거 던져서 뭐 한 것도 있는데, 우주항공은 제가 뭐 앞으로 이제 오늘 시세가 끝났으니까 막 이거는 던져야겠다 그래서 판 건 아니에요. 우리도 반밖에 안 팔았습니다. 뭐 우주항공도 더 갈 거예요. 원래 내용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원래 6월 28일 스페이스X 상장이었는데 땡겨지면서, 사실 땡겨진 이유가 그렇게 큰 호재는 아닌데 그냥 바로 쏘더라. 저 말은 좋게 말하면 시장의 유동성이 엄청나게 지금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정도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는 미중 정상회담은 사실 별 볼 일 없이 끝났기 때문에 뭐 이란 얘기 뭐 나오는지가 이제 좀 중요하겠죠. 증시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이제 생겼어요. 왜냐면 지금 전쟁이 한 지가 벌써 막 2달 3달 넘어가니까, 시작한 이후에는 무슨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무슨 얘기 나오도 시장이 반응을 안 했는데, 지금부터는 슬슬 유가가 고가권에서 움직인 지가 이제 몇 달이 넘어가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차라리 한 100불대 언더나 뭐 한 90불 80불 여기 사이에서 놀고 있었으면은 이란에서 무슨 얘기 나오든 영향 없어요. 근데 이 고가권에서 논 지가 벌써 2달 3달이 됐기 때문에 인플레 얘기 나오고, 인플레 얘기 나와서 채권금리 올라가면 사실 기술주한테도 악재입니다. 원래 기술주가 원래 밸류에이션 할 때 원래 걔네가 그러니까 퍼가 높은 애들이라, 퍼 높은 애들은 기본적으로 시장금리 영향을 많이 받아요. 시장금리는 여기서 말하는 건 채권금리입니다. 채권금리 영향을 걔네도 받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면 저는 뭐 오늘 움직인 거 얘기 전부 다 했고, 설명도 뭐 끝났다고 보는데, 들고 있는 것 중에 급락해서 제가 오늘 장마감 문자에도 썼거든요. 추가해서 비중이 너무 많이 실린 애들은, 뭐 예를 들면 HVM처럼 갑자기 많이 실리게 된 애들은 올라올 때 딱딱 쳐가지고 줄이면 돼요. 그래서 오늘 나온 시총 상위주 중에 급락인 애들은 이거는 더 사는 게 맞았다 라고, 일단 장이 뭐 오늘 시장 올라올 때도 윗꼬리가 많이 달리지는 않던데, 그거는 뭐 잘한 건지 결론이고 며칠이면 나오겠죠. 그거는 저는 잘한 것 같은데, 여튼 그래서 사실 섹터 대신에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게 아니라면 밑에서 추가한 애들이 V 반등 나올 때 걔네 정도만 던지는 거를 먼저 하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하고 싶은 얘기의 결론은 뭐다? 채권금리, 그리고 기준금리가 이제 튀는, 금리 인하기에서 갑자기 인상기로 꺾일 때 있죠. 꺾일 것 같다는 얘기 나올 때가 원래 제일 안 좋습니다. 실제로 꺾이는 건 상관이 없어요. 얘기 나올 때가 선반영을 먼저 때려서 그런 거예요. 그 부분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공개 방송은 내일 모레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